인간관계 때문에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사회생활 수업. 같이 있고 싶다가도 혼자 있고 싶어. 정어리, 심정우 지음. 동양북스 편엠. 나만의 내향성을 존중하라. 왜 나는 씩씩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을까? 왜 당당하게 다가가서 말을 걸지 못할까?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왜 창피할까? 내향인은 외향성 중심의 사회를 살면서 자신의 성격에 대해 고민한다. 부모님과 친구 등 주변 사람의 지적에 내향성을 단점으로 여기고 개선하려 한다. 그런데 꼭 내향적인 성격을 고쳐야만 할까? 흔히 고양이는 내향인, 강아지는 외향인으로 비유한다. 고양이가 훈련을 받는다고 강아지처럼 될 수 있을까? 타고난 기질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고양이에게 개가 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억지로 외향성을 추구하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타고난 나의 성향을 존중하자. 혼자만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타인과의 교류가 그리워진 때가 있었다. 그때 여러 모임에 나가서 다양한 경험들을 두루두루 하게 되었다. 취미, 미술, 글쓰기, 달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 스포츠 댄스 모임이었다. 그곳은 그야말로 외향인들의 집합소였다. 구석에서 혼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패배자가 되는 느낌이 들었다. 스포츠 댄스는 다른 남자 멤버들이 파트너를 채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자 멤버들에게 인사하고 춤을 추자고 해야 한다. 춤추는 동안 간간히 대화를 리드해야 함은 물론 뒤풀이까지 가서 활발하게 교류해야만 함은 물론이다. 미국 청춘 영화에 나오는 너드의 심정이 이런 걸까? 나 같은 내향인에게 너무나 힘든 미션이었다. 이렇게 내향인의 단점을 극복해보고자 여러 모임을 전전한 결과 나는 극도의 피곤함과 자존감 하락을 경험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외향성을 과잉 추종한 대가였다.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글쓰기 모임에 만족하며 다니고 있다. 다 같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감상을 나누는 것이 내향인인 나에게는 딱 맞는 것 같다. 또 억지로 뒤풀이까지 가려고 애쓰지 않는다. 에너지 충전이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거절한다.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날에는 굳이 모임 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지 않았다. 가까운 카페에서 머물다가 모임에 도착해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근처 카페에 있다가 왔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건 단점이 아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밝히는 건 치부를 드러내는 게 아니다. 식당에서 못 먹는 음식 재료를 미리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들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들깨를 빼달라고 미리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나의 내향성을 드러내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이다. 혼자 있어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남들이 이런 점을 먼저 알아주기 전에 스스로 내향성을 잘 드러내보자. 억지로 외향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내향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밝힐 때 오히려 삶은 편안해진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잠을 못 잤더니 졸리네요. 저는 혼자 있어야 진짜로 쉴 수 있거든요. 저는 사람이 많은 모임은 부담스러워요. 지금은 혼자 있어야겠어요. 라는 식으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저도 가고 싶지만 이라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본심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자신의 내향성을 결점이자 장애 요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내면과 외면의 목소리가 일치할 때 마음이 편해지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성공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종류의 충고들은 내향성을 침범하기 쉽다. 다른 사람의 요청에 거절하지 말고 어울려라.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라. 모임이나 파티에 가면 체육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라. 혼자 밥 먹지 마라. 먼저 말 걸고 인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흔히들 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수긍하게 된다.
그런데 자신만의 가치관, 확고한 생각이 없으면 이런 조언들도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살면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자기 개발서와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조언들을 따르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매일 무의식적으로 연락하는 지인들과 시간을 잡아먹는 전자기기를 멀리해라.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도피할 필요가 있다. 안전지대 밖으로 몸을 내던질 용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앙인은 까다로운 화초를 키우는 심정으로 자신을 돌봐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은 보존하고 고갈되면 재충전해야 한다. 따라서 자극은 되도록 멀리하거나 줄이고 휴식은 가능한 한 늘리는 편이 좋다. 활동량이 한계에 다다르면 멈추고 쉬어야 한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기운을 차릴 수 있는지 잊어버린다.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극한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려고만 한다.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목숨을 연명하다가 병이 나고 만다. 자신이 내향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 미리 한계치가 보인다. 몸이 고장나기 전에 미리 스스로 조심하자. 그래야 몸이 급작스레 나빠져서 당황하는 일이 줄어든다. 운동, 음식, 수면이 행복의 90%를 좌우한다. 운동은 합법적인 마약이다. 적당한 강도로 운동한다. 적정량의 음식을 먹는다. 물을 충분히 마신다. 하루에 적어도 7에서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다. 자도 피곤하고 몸은 무겁고 속이 더부룩한가? 가라앉아 있는 몸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알아보자. 사실 나도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 변명을 하자면 이게 다 우리나라 교육 때문이다. 나는 체육 시간이 즐겁지 않았다. 더군다나 내향인인 탓에 다른 아이들과 부대끼는 걸 즐길 순 없었다. 피구와 축구 시간에 공이 날아오는 것도 싫었다. 실수했다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개인 종목에도 소질이 없었다. 특히 실기평가를 하는 날은 끔찍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운동신경이 없는지 발표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과는 점점 멀어졌다. 수능 시험을 보고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공부하랴 일하랴 시간이 없었다. 그에 따라 건강은 나빠져갔다. 그러다 이러다 일찍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서야 운동을 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다. 정적인 생활에 특화된 내향인이 가장 걸리기 쉬운 질병은 감기가 아닌 의자병이다. 나의 경우에도 취미는 독서와 넷플릭스 감상이요. 직업은 사무직이다 보니 퇴근 후와 주말에는 주로 앉아서 쉰다. 그러다 보니 몸 여기저기가 굳어가는 느낌이다. WHO가 명명한 의자병은 생활이 유발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총칭한다. 어깨와 허리 통증, 거북목, 두통, 비만, 고혈압, 손목 터널 증후군, 치질까지 다양하다.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야 한다. 운동을 하면 자세와 눈빛부터 달라진다. 가슴과 등에 살 대신 근육이 붙으면 움츠러든 상체가 퍼진다. 허벅지, 엉덩이에 근육이 붙으면 걸음걸이에서 힘이 느껴진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먼저 느끼고 이야기해 줄 것이다. 운동을 하면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다. 미국의 운동 생리학자 레리 A 터커에 의하면 몸이 좋으면 멘탈도 좋아진다고 한다. 그의 연구 결과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정서가 안정적이었다. 운동은 뇌에서 기분을 안정시키고 좋아지게 하는 온갖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돕는다. 스트레스는 낮추고 기분은 좋아지게 한다. 합법적 마약이 아닐 수 없다. 내향인을 위한 운동으로 홈트, 헬스, 스트레칭, 요가, 걷기, 달리기를 추천한다.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기구를 이용한 헬스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다.
이런 운동의 공통점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종목 선택은 당신의 자유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많이 해야 할까?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의 저자 로버트 마우어 방식으로 조언하면 1회 1분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전혀 어렵지 않은 강도부터 시작해서 시시하다고 느끼면 시간과 횟수를 점점 늘려간다. 1분 운동에 성공하면 10분, 10분 운동에 성공하면 30분을 운동하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는 게 포인트다. 당이 떨어지는 내향인을 위한 음식과 물. 아이고, 당 떨어진다. 점심을 먹어도 오후 서너 시가 되면 몸이 축 처진다. 내향인은 대사 속도가 빠르므로 포도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바로 에너지로 써버린다. 따라서 내향인은 영양소를 온종일 꾸준하게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내향인은 영양소를 온종일 꾸준하게 공급받는 게 중요하다.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함은 물론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는 간식도 먹으면 좋다. 군것질의 유혹을 참기에는 허기가 져서 힘들다.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의 위험이 있으므로 견과류나 칼로리가 적은 에너지바를 먹어보자. 또 지구력을 키워주는 탄수화물을 보충해라. 내향인의 에너지 그래프가 우상향하다가 뚝 떨어지는 이유는 연료를 빠르게 소모하기 때문이다. 아끼는 자동차에 고급류를 넣듯이 힘세고 오래가는 음식을 먹어야 지구력이 좋아진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이다. 단, 영양가가 없는 흰밥, 흰식빵, 과자보다는 복합 탄수화물을 먹어야 좋다. 대체로 맛이 없을수록 몸에 좋다는 속설은 진리다. 흰식빵보다는 통밀, 흰밥보다는 현미 등 잡곡밥, 채소에 복합 탄수화물이 있다.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천천히 흡수되어 쉽게 지치지 않는다.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싶을 때는 고기 앞으로 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내향인에게도 통한다.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먹으면 아세틸콜린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아세틸콜린은 신중함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단백질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기억력과 합숙 능력이 떨어진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챙겨 먹는 게 좋다.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열량이 높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을 낮추려면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단, 식물성은 동물성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물이다. 우리 뇌의 70에서 80%를 구성하는 것도 물이다. 물은 영양소와 산소가 몸 구석구석에 전달되도록 돕는다.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스트레스 수치를 조절한다. 전문가들은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 대신 커피, 탄산음료, 술을 마신다. 하지만 이런 음료는 아무리 마셔봤자 수분 보충이 안 된다. 특히 커피나 차는 만성 탈수를 부를 수 있다. 이뇨작용으로 마신 양의 1.5에서 2배에 가까운 수분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성 탈수는 목마름 증상이 없으므로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다. 커피를 달고 살면서 만성 피로, 복부 지방 증가, 소화불량과 변비를 겪고 있다면 앞으로는 물을 마셔라. 지금 내가 사는 곳은 1인 가구들이 모인 대규모 단지다. 건너편 집과 가까워서 밤이 되면 불빛이 환하게 들어온 다른 집들이 보인다. 밤 12시, 새벽 1시가 되어도 깨어있는 집이 많다. 다들 언제 잠을 자는 건지 궁금하다. 좀처럼 늦게 자기 대결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 밤잠이 많은 편인 나는 항상 먼저 들어 눕는다. 자기 전에 블라인드를 내리지만 그 틈을 비집고 불빛이 들어온다. 혼자 사는데도 마치 동거하는 룸메이트가 스탠드를 끄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불빛이 거슬린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도시는 밤에도 빛 공해가 심하다. 이는 좀처럼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렵게 만든다. 내향인은 외향인보다 두뇌 활동이 활발하다.
자극을 담당하는 두뇌 영역으로 공급되는 혈류의 양이 외향인보다 많다. 외부 자극에도 예민하고 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도 많다. 나의 경우에도 몸을 뒤척이다 보면 이미 잠들었어야 할 시간이 지나기 일쑤다. 침대 머리맡에는 충전기에 연결된 스마트폰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왜 책상 앞에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누우면 정신이 또렷해지는 걸까? 잘 때가 돼서야 갑자기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재미있는 것들이 생각난다. 여러모로 빨리 잠들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질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치워라. 가능한 한 침대 옆에 두지 말고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좋다. 불빛의 차단 역시 중요하다. 창문 밖에 불빛을 철저하게 가려도 집안 물건들이 문제다. 가습기, 공기청정기, 충전 중인 청소기 등의 미세한 불빛도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불빛을 모두 차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안대를 쓰는 방법도 있다. 또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자연 강장제는 카페인 폭탄으로 몸의 긴장도를 높인다. 잠들기 몇 시간 전부터는 의식적으로 절제하는 게 좋다. 그러고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신 잔소리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잘 자고 운동하는 것. 당연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특히 병에 걸리거나 외상을 입으면 이를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영양소의 불균형과 수면 부족이 원인인 만성 피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을 망가뜨리는 조용한 암살자다. 몸이 힘들어지면 내향인의 장점인 침착함, 섬세함 등등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고장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경 써서 삶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행복은 감사에서 시작한다. 나를 사랑하기만 해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무탈할 하루가 되길이라며 되뇌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나 바람과는 달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 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당황스럽고 열이 오른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고 운명을 탓한다. 그런데 사실 스트레스를 부르는 부정적 사건들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생하는 사건 못지않게 그 일에 대응하는 나의 관점과 태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긍정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매사에 감사하기만 해도 불행을 이겨내고 행복을 지킬 수 있다. 지금 바로 행복해지는 방법, 감사. 이왕이면 맛있는 라면을 먹어라.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커뮤니티 유머글 중에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라면을 먹기 전에 자신이 해발 수천 미터의 베이스 캠프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텐트 밖은 뚝 떨어진 기온에 폭풍우와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당신은 기적같이 반합에 라면을 끓였다. 꽁꽁한 손으로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서 입에 넣는 순간 자동으로 방언이 터진다. 어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라면을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해당 유머 게시글에는 당시 재미있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나는 그 글에서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사소한 일에 자주 감사할수록 삶이 행복해진다. 이를 입증하는 두 가지 연구가 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매주 일어난 일에 대해 글을 쓰게 했다. 한 그룹은 감사한 일, 한 그룹은 짜증나고 불쾌한 일을 적었다. 다른 한 그룹은 구분 없이 아무 내용을 적었다. 10주 후 감사의 글을 쓴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더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또한 감사에 집중한 사람들은 다른 그룹보다 운동을 많이 했으며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적었다. 또 다른 연구자는 감사 편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타인의 친절에 제대로 감사를 표한 적이 없는 사람이 참가 대상이었다. 참가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전달하자
그들의 행복도는 바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내가 마실 수 있는 밤 공기를 음미해보자. 나무 냄새와 꽃향기를 맡아보자. 스트레칭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고맙다고 말해보자. 전화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존재에 감사하자. 기분이 좋은 음악을 들으며 내 몸에 기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자.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도 감사하면 점점 행복해지는 나를 느낄 수 있다.